곽양의 행방을 찾지 못한 황용은 다시 이막수를 제압한 자리로 돌아와 이막수에게 화를 냈다. 대체 내 딸을 어디다 숨긴 거예요? 그러자 이막수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아기는 가시덤불 속에 잘 있을 텐데요. 그 말에 거의 울상이 된 표정으로 황용이 고개를 저었다. 아기가 보이지 않아요. 며칠 동안 곽양을 돌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던 이막수 역시 곽양이 사라졌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양과 아니면 금융국사가 데려간 게 틀림없어요. 그 말에 놀란 황용이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다. 이막수는 황용에게 양양성 밖에서 양과와 금융국사가 서로 아기를 빼앗으려 했던 일을 들려주었다. 황용은 이막수의 말을 믿어도 될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아기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황용은 이막수의 혀를 풀어주고 다시 손을 뻗어 그녀 가슴에 선기열을 살짝 찍었다. 이렇게 하면 이막수는 평소처럼 자유로이 몸을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최소한 12시즌 동안은 내공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막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불진으로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했다. 만약 양과가 데려갔다면 다행이지만 금융국사가 데려갔다면 큰일이군요. 그 말에 황용이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다. 양과는 목숨 걸고 아기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만약 양과가 아니었다면 아기는 진작에 금융국사에게 빼앗기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난 양과의 아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말을 마친 이막수는 아차하는 생각에 황용의 눈치를 보았다. 행여 마지막 말이 또 황용의 비위를 거스르지는 않을까 걱정해서였다. 그러나 황용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었다. 양과는 그토록 목숨 걸고 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신과 부는 오히려 양과를 의심한 데다 심지어 부는 양과의 팔을 자르기까지 했으니 정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랬었구나. 과는 정오빠와 나는 물론이고 이제는 양이까지 구해주었구나. 그런데 나는 항상 과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만 가지고 그 아이를 평가했어.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에 과를 믿으려 들지 않았지. 스스로 총명하다고 자부해왔으면서도 결국은 사람 보는 눈은 정오빠만 못했구나. 이제야 내 어리석음을 알다니. 황용은 가슴속에서 양과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일어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모습을 본 이막수는 딸 걱정 때문에 황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 여겼다. 곽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아기를 찾아보죠. 그 말에 황용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그러곤 이막수의 선기열을 풀어주었다. 함께 아기를 찾아주신다니 고마워요. 하지만 바쁘실 텐데 여기서 그만 헤어지시지요.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막수는 고개를 내저었다. 바쁘긴요. 아기를 찾는 일이 더 급하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막수는 커다란 동굴로 들어가더니 표범의 발에 묶인 밧줄을 풀어준 후 등을 두드렸다. 이제 그만 널 놓아줄 테니 어서 가거라. 그러자 표범은 낮은 소리로 한 차례 울부짖더니 곧 숲을 사이로 사라졌다. 웬 표범이에요? 그 말에 이막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 표범 때문에 지금껏 따님이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따님은 그동안 저 표범의 젖을 먹고 자랐거든요. 양과가 생각해낸 거죠. 정말 영리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다. 곽부는 마침 마을 입구에 서서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곽부는 어머니를 보자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어머니 곁에 이막수가 서 있는 걸 보고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의도장께서 우리를 도와 동생을 찾아주시겠다는구나. 그러자 곽부가 말했다. 양과가 아기를 데려갔어요. 게다가 내 홍마까지 훔쳐갔어요. 이 검을 좀 보세요. 곽부는 손에 구부러진 검을 들고 있었다. 잘린 팔소매를 휘두르자 검이 벽에 부딪혀서 이 모양이 됐어요. 뭐 소매로? 황용과 이막수가 동시에 물었다. 그렇다니까요. 어디서 그런 사악한 무공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황용과 이막수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내공이 지극히 깊은 경지에 올라가면 부드러운 비단도 몽둥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경지에 오르려면 아무리 본인의 자질이 뛰어나고 또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고 해도 최소한 30-40년은 걸리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양과처럼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내공을 쌓았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황용은 양과가 아기를 데려갔다는 말에
다소 마음이 놓였다. 한편 이막수는 곽부의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품었다. 양과가 그렇게 강한 내공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사부님의 옥녀심경을 수련했기 때문일 거야. 황용이 딸을 찾는 걸 도와준 후 옥녀심경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사실 내가 고묘파의 수제자 아닌가. 비록 사매가 사부님의 총애를 받긴 했지만 이미 우리 고묘파의 규율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니 이젠 고묘파라고 할 수 없다. 문파의 소중한 옥녀심경을 외부인 손에 맡겨둘 수는 없지. 이막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옥녀심경을 자신이 갖는 게 훨씬 명분에 맞는 것 같았다. 황용은 양과가 어디로 갔는지 자세히 물었다. 뭐야, 너도 도화도로 돌아갈 필요 없다. 우리 같이 과를 찾으러 가자꾸나. 어머니의 말에 곽부는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막상 양과를 만날 생각을 하자니 난처하고 거북했다. 딸의 심정을 눈치챈 황용이 안색을 흐리며 말했다. 넌 어차피 한 번은 과를 만나 용서를 빌어야 한다. 용서해줄지는 양과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만나서 사죄를 해야지. 그러나 곽부는 아무래도 인정하기가 싫었다. 왜 제가 사죄해야 하죠? 양과가 내 동생을 빼앗아갔잖아요. 그러자 황용은 이막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주었다. 만약 과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네 동생이 아직까지 살아있었겠니? 게다가 소매를 한번 휘둘러 검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서. 만약 네 머리를 향해 소매를 휘둘렀다면 지금쯤 네가 살아있기나 했겠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과연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응석바지로 자란지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아기를 안고 북쪽으로 갔어요. 틀림없이 절정곡으로 간 거라고요. 그 말에 황용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분명 종남산으로 갔을 거다. 곽부가 입술을 삐죽거렸다. 엄만 양과 편만 드는군요.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 왜 아기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고 종남산으로 데리고 갔죠? 그러자 황용이 탄식했다. 넌 어려서부터 과랑 함께 자랐는데 아직도 그 아이의 성격을 모르겠니? 그 아인 자존심이 강해서 모욕을 받으면 참고 넘기지를 못했어. 네가 그 아이 팔을 잘랐으니 널 죽이고 싶었겠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그대로 참자니 분했던 거지. 넌 아직도 모르겠니? 과가 네 동생을 데려간 건 바로 너 때문이라고. 황용은 두 사람을 데리고 조금 전 자신들이 묵었던 객점으로 돌아가 편지를 쓴 다음 객점 점원에게 은자 2냥을 주면서 편지를 양양성의 곽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곤 말을 3필 사서 종남산을 향해 떠났다. 곽부는 이막수를 싫어했기 때문에 가는 동안 내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를 대하는 표정 역시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날이 밝으면 길을 재촉하고 밤이 되면 객점에서 쉬었다. 가는 길에 별다른 사고는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길을 재촉하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곽부가 먼저 알아보고 놀라서 소리쳤다. 홍마예요. 우리 홍마라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마가 일행 앞으로 달려왔다. 곽부가 얼른 앞으로 나섰다. 홍마도 주인을 알아본 듯 고개를 높이 쳐들더니 큰 소리로 울었다. 가까이 다가온 말을 보니 한 소녀가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와남평이었다. 그런데 그녀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머리는 봉두남발을 한 채 얼굴은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창백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와남평은 손을 들어 자기가 온 방향을 가리키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곽부는 얼른 다가가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와남평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엄마, 와남평 언니인데 어떡하죠? 황용은 머릿속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다. 홍마를 타고 달렸다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을 테니 위험할 것도 없다. 그런데 손으로 자신이 온 쪽을 가리키며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뒤쪽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이겠지. 일단 가서 확인해보자. 황용은 딸에게 와남평을 안고 홍마에 올라타라고 일렀다. 홍마는 발이 빠르니 절대 내 앞으로 나서지 말거라. 그러자 곽부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야. 어찌 그런 생각도 못해. 황용은 딸을 나무라고 이막수에게 손짓했다. 두 사람은 북쪽으로 말을 몰았다.
과연 10여리를 가니 산기슭 쪽에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황용과 이막수는 천천히 말을 몰아 산 밑에서 살짝 엿봤다. 공터에서 5사람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중 2사람은 무씨 형제였고 또 다른 젊은 남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들 4사람은 중년 남자 1사람과 겨루면서도 상당히 힘들어했다. 무씨 형제는 이미 부상을 당했고 젊은 남자의 검이 비교적 날카롭게 움직이며 중년 남자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다. 옆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었는데 바로 무삼통이었다. 그는 쓰러진 채 쉬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중년 남자는 왼손에 금빛이 번득이는 대도를 들고 오른손에는 가늘고 긴 흙검을 들고 있었다. 양손에 든 무기도 전에 본 적이 없고 그 무공 또한 대단히 생소했다. 황용은 때마침 잘 왔다는 생각을 했다. 조금 더 늦었더라면 무씨 형제가 위험했을 것이다. 황용이 조용히 이막수에게 말했다. 저 2아이는 내 제자예요. 이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소를 지었다. 저들의 어미를 내가 죽였는데 어찌 모르겠소. 그럼 가시지요. 이막수는 불진을 뽑아들고 나섰고 황용도 죽봉을 힘껏 쥐고 휘둘렀다. 2사람은 좌우에서 협공했다. 이막수는 흙검을, 황용은 금빛 대도를 노리고 들어갔다. 중년 남자는 2사람이 합세를 하는데도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대단한 실력자였다. 그런데 강호에서 저런 인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이 중년 남자는 바로 절정곡의 곡주 공손지였다. 공손지는 갑자기 나타나 양쪽에서 협공하는 여자들을 보고 의아해했다. 뉘신데 참견하는 것이오? 그러나 이막수와 황용은 대답 대신 더욱 거세게 공손지를 밀어붙였다. 공손지는 당장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지체할수록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황용과 이막수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어디서 이런 지독한 여자들이 나타난 거지? 그나저나 둘 다 예쁘기도 하군. 절정곡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은 인연을 놓칠 뻔했어. 공손지는 대도와 흙검을 부딪혀 겉명을 내며 달려들었다. 그러자 황용과 이막수는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무기를 들어 앞을 막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공손지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더니 그대로 솟구쳐 산등성이로 뛰어 올라갔다. 황용과 이막수는 서로 마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2사람은 같은 생각을 했다. 저자는 무공이 강하면서 교활하기까지 하니 혼자였다면 대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군. 그때 무씨 형제가 다가와 황용에게 인사를 올렸다. 그러다 옆에 있는 이막수를 보자 흠칫 놀라면서 경계 자세를 취했다. 황용은 차갑게 말했다. 옛 원한은 잠시 접어두거라. 너희 아버지의 상처는 어떠시냐? 또 저분들은 누구고? 이렇게 묻던 황용이 갑자기 소리쳤다. 이런, 이 도장, 큰일 났어요. 그렇게 외치더니 말도 타지 않고 빠른 경공으로 달려갔다. 이막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일단 따라 나섰다. 왜 그러세요? 우리 부가 그자와 만나겠어요. 2사람은 나르듯 달려갔다. 그때 곽부는 2팔로 완한평을 껴안은 채 홍마에 올라타고 천천히 산기슭을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몇 발짝 앞에서 공손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멀리서 이 모습을 본 황용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부야, 조심하거라. 그러나 공손지는 이미 곽부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몸을 솟구쳐 말 위에 올라타더니 곽부를 제압하고 말고삐를 당겨 방향을 바꾸려 했다. 그러자 황용이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홍마는 주인의 신호를 알아듣고 황용 쪽으로 달려왔다. 깜짝 놀란 공손지가 있는 힘껏 고삐를 당겼다. 그러나 홍마 역시 힘이 상당해 앞다리를 번쩍 들며 버둥거렸다. 공손지가 억지로 방향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자 홍마는 뒷걸음질치며 거꾸로 갔다. 그걸 보고 황용은 크게 기뻐하며 얼른 다가갔다. 홍마가 말을 듣지 않고 황용과 이막수에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공손지는 하는 수 없이 곽부와 완한평을 하나씩 옆구리에 끼고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몸을 솟구쳐 경공술을 전개에 달아나기 시작했다. 황용과 이막수 역시 경공술의 고수였다. 공손지의 뒤를 쫓아가니 얼마 되지 않아 거리가 몇 걸음 안으로 좁혀졌다. 그러자 공손지가 뒤를 돌아보며 위협했다. 내가 2팔에 힘을 주면 이 2아가씨는 어찌 될 것 같소? 당신은 누구요? 누군데 내 딸을 데려가는 것이오?
아, 당신 딸인가? 그럼 당신이 완안부인? 황용은 곽부를 가리켰다. 이 아이가 내 딸이오. 공손지는 곽부를 흘낏 보고는 황용을 바라보았다. 모녀가 둘 다 예쁘군. 마치 자매 같은 걸. 황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나 딸이 잡혀있으니 함부로 암기를 던질 수도 없었다. 일단 그의 경계심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뒤에서 바람 소리가 일며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왔다. 화살은 공손지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다. 중원무림의 고수들은 대부분 궁수를 익히지 않았는데 지금 날아오는 화살의 기세가 대단했다. 그러나 공손지는 화살이 날아오는 걸 보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잽싸게 화살을 물었다. 그걸 보고 황용이 실망하는 사이 또 바람 소리가 나더니 화살이 잇따라 날아왔다. 짧은 순간 이미 9개나 되는 화살이 일제히 공손지의 양미간을 향해 날아갔다. 이렇게 되니 공손지도 더는 피할 수만은 없었다. 그는 얼른 두 팔에 끼고 있던 곽부와 완안평을 내려놓고는 검을 뽑아들어 화살을 막았다. 황용과 이막수가 달려들어 두 아이를 구하려는 순간 누군가 곽부를 안고 길 옆으로 뒹굴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사이 미처 금도를 뽑아들지 못한 공손지가 왼손을 들어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는 바닥에 누운 채 팔을 들어막았다. 두 장이 서로 부딪히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다. 기선을 잡은 공손지가 두 번째 공격에 돌입하려 하자 황용은 상황이 위급한 걸 느끼고 죽봉을 휘둘러 공손지의 공격을 원천 봉쇄했다. 공손지는 황용이 만만하게 볼 적수가 아님을 느끼고 계속 싸우다가는 무사히 돌아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하하. 오늘은 미인을 만난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겠군. 공손지는 큰 소리로 웃더니 몸을 돌려가버렸다. 그의 몸놀림이 워낙 빠른 데다 위풍당당해서 황용은 선뜻 뒤쫓지 못했다. 곽부를 구한 청년은 여전히 곽부를 아는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킨 후에야 곽부를 놓아주었다. 곽부는 다행히 다친 곳이 없었다. 황용은 청년을 살펴보았다. 허리에 활을 두른 것으로 보아 아까 활을 쏜 청년인 것 같았다. 야율 오빠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인사를 하는 곽부의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곽부는 그녀를 구해준 청년을 가리키며 황용에게 소개했다. 엄마, 이분은 야율제, 야율 오빠예요. 그러고는 옆에 있는 키 큰 소녀를 가리켰다. 이분은 야율연 언니고요. 두 분 모두 무공이 대단하시더군요. 황용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야율 남매는 얼른 허리를 굽히며 예를 갖추었다. 두 분 무공을 보니 전진교 무공인 듯 하던데 전진칠자 중 어느 분 문화에 있죠? 황용은 특히 야율제의 무공이 인상 깊었다. 황용 이후 세대에서는 양과를 빼고는 그런 무공을 갖춘 자가 없었다. 전진 문화의 4대 제자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오빠에게 배웠어요.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고 야율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야율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선배님께서 물으시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마땅하나 사부님께서 절대 이름을 발설치 말라 하셨으니 용서하십시오. 황용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전진칠자가 그런 이상한 규칙을 만들 리가 없는데 더구나 젊은 나이에 이만한 무공을 이룬 제자를 키웠다면 더더욱 이름을 알리고 싶었을 텐데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던 황용은 뭔가 생각이 난 듯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했다. 배를 잡고 웃는 모습으로 보아 뭔가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 생각난 듯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곽부가 안절부절 못했다. 엄마,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멀쩡히 야율제에게 사부가 누군지 묻다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건 아무리 엄마지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곽부는 혹 야율제가 불쾌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엄마, 야율 오빠가 말하기 곤란하다면 그만이지 그렇게 웃으실 건 없잖아요. 그러나 황용은 여전히 웃을 뿐 대답이 없었다. 야율제도 미소를 지었다. 곽 부인께서 눈치를 채셨군요. 곽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야율연을 돌아보니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때 무수문과 완안평이 다가왔다. 무수문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이막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황용이 몇 번 불러보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정작 이막수는 멀찌감치 서서 주위 풍경을 돌아보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황용은 다시 한번 무수문을 불렀다. 수문아, 네 아버지 상처는 좀 어떠시냐?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무수문이 황급히 대답했다. 오른쪽 다리에 검을 맞으셨습니다만 다행히 근골은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형님이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황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홍마를 쓰다듬어 주었다. 너의 현명한 선택 덕에 이렇게 다들 무사하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무수문이 줄곧 완한평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었다. 반면 곽부와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게 어쩐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완한평에게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네 아버지께 가보자꾸나. 황용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무삼통을 살피러 갔다. 무삼통은 바닥에 앉아 있다가 황용이 다가오자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몸을 똑바로 가누지 못했다. 무돈이와 야율련이 동시에 손을 뻗어 그를 부축하려 했다. 두 사람은 무삼통의 허리에서 손이 겹치자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지었다. 황용은 그 모습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 얘도 그렇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제가 불을 놓고 다투더니 이제 새로운 인연을 찾은 모양이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